오픈AI가 GPT-5 아키텍처를 멀티 에이전트를 전제로 구축한다고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코파일럿 쪽에서도 많이 좀 쓰였던 방식이긴 한데, 일단 엔진 자체를 단일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엔진 형태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라는 시스템 자체는 본인이 직접 오더를 하나하나 내려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AI 엔진 내부에서 자체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작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일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후의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 친구 혼자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엔진을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중 엔진들을 조금 더 씀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작업군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특징인데, 사실 근데 오픈AI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이제 GPT-5 내놓고 나서 단일 엔진으로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본인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자체가 이전 4 대비해서 굉장히 좀 미약한 개선이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고, 그럼 이제 LLM 자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치가 명확하게 본인들도 인지할 만큼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다중 엔진들을 섞어가지고 최종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전과 다른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비유하자라면은 옛날에 뭐 단일 인간 혼자서 똑똑한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다라면은 지금 이제 이 똑똑한 천재에 대한 한계치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천재들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프로덕트의 어떤 향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가장 핵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적인 면으로 볼 때는 문제는 이제 오픈AI 자체가 상장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투자 가치로서 상장사로서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좀 제한되긴 하는데, 사실 근데 이런 방식들을 오픈AI만 사용한 게 아니라 구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파일럿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발전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제품성 향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픈AI 말고도 구글은 제미나이 네, 2.0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렇죠. 네, 빅테크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제미나이 2.0에서도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들 본격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에서도 뭐 기존에도 사용을 해왔었죠.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제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윈도우 내에서도 코파일럿 탑재해가지고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GPT 쓸 때는 뭐 이미지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단순한 업무에서 이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썼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구독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GPT 같은 기업들한테 어떤 수익성을 가져다 주긴 하는데,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패권에서는 좀 밀렸어요.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의 주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분야로 많이 지금 옮겨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코딩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코딩을 도와줘야 우리가 클라우드를 쓸 니즈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 니즈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은 또 매출을 내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코딩을 잘해야 됩니다. 코딩을 잘해서 기업들한테 뭔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데이터 분석을 더 잘하다. 뭐 어쨌든 모든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해줘야 된다. 이 가장 핵심인 건데, 최근 들어서 좀 보면은 이제 모든 클라우드들이 다 이제 GPT도 쓰고, 뭐 코파일럿이 아니라 클로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도 쓰고, 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특화된 엔진 하나만 갖고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엔진들을 다 동일하게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완성 프로덕트를 제일 잘 만드는 친구가 누구냐고 갔을 때 엔진 어떤 거 쓰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엔진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잘 조율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쉽게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친구들이 제공하고 있는 엔진들이 여러 엔진들을 조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엔진 기준에서는 클로드가 가장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코딩적인 부분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좋은 성능들을 기존의 GitHub나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클라이언트층 기반이 굉장히 확고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 이제 로그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 반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구글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UX 상에서의 트래킹을 좀 넣고 있는 방식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성장성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WS, 즉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뭐 당연히 업계가 성장하니까 나오겠지만 자체적인 점유율이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클라이언트들 자체가 다 IT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성장을 시키려면은 지금 기존의 GitHub나 이런 것처럼 AI나 IT 기반의 어떤 확실한 플랫폼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본인들이 성장성을 높게 가져가기는 분명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클라우드 패턴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좀 보면은 빅테크 중에서는 AWS가 가장 이제 성장성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라클 같이 기존의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갖고 있던 친구들은 이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AI에 대한 도입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존 클라이언트들한테 계약 건수를 좀 많이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얼마나 빨리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좀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정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가장 클라이언트 그런 많은 순서대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클라이언트가 많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 IT 클라이언트는 원래 아마존이 1위였어요. 그냥 IT 기반으로 해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앱 서비스 제공하는 대다수가 사실 AWS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구글이었죠. 구글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성장성이 좀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슌다 피차이가 CEO를 하고 나서부터 이런 성장률 부분이 사실 이전 레리 페이지나 이런 CEO들이 할 때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플랫폼적 강점이 있음에도 이걸 100%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신규 주자로 들어온 게 오라클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성 기업들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SK CNC나 LG 같은 좀 느낌이었어요. LG CNS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기업들이 사실 IT 역량이 없는 것을 알고선 그 기업들한테 IT 서비스가 필요해,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대신 구축해줄게 라고 대기업들한테 본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이었는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IT 기업이 없는 회사들도 어쨌든 지금 AI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AI가 필요해진 시점이란 말이죠. 어떤 부분이 됐든 본인들이 뭐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장 안에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AI가 필요해진 시점이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새롭게 AI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전혀 분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들을 다 지금 오라클한테 주는 상황이고, 성장성에 있어서는 기존 클라이언트들을 좀 빠르게 끌고 오고, 그리고 기존 클라이언트 숫자 자체도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오라클이. 그래서 B2B만으로도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갖고 온 클라이언트의 숫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정 클라이언트 숫자로는 오라클이 제일 압도적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IT에서는 아마존 이런 식으로 영역이 다른데, 그렇죠. 협업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다른 그 기업사 간에서 고객을 좀 더 유치하는데 유리한 게 확보하려면 좀 협업을 해서 이제 1등을 먹어버리는 그런 전략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2, 3위 혹은 이제 3, 4위끼리 협업을 뭉쳐가지고 네.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건 좀 약간 신박한 관점이긴 한데, 사실 이제 대기업들 간에서 경쟁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좀 잘 안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협업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추후에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부서 M&A나 혹은 뭐 합병까지도 고려한 협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익 관계를 좀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랑 오라클이라고 볼 때, 구글이랑 오라클이 뭔가 협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어떤 IT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구글은 가지고 있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성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할 수는 있겠죠. 굳이 짜서 한다라면은 두 CEO가 뭔가 니즈가 맞았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피를 섞게 되면은 그 이후의 이익 관계 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쟁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본인들이 웬만한 판은 다 벌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들 거는 없어요. 못 만들 건 없다 보니까 사실 웬만하면은 다 올테이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은 사실 오라클까지 포함해서 거의 이제 4대에서 5대 4들 간에는 그런 어떤 협업을 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독점하려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면이 좀 특징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최대 약점이 기성 클라이언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본인들의 클라우드 산업 자체를 진출하는 계기 자체가 이커머스 분야에서 본인들이 서버 트래픽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트래픽을 다른 IT 기업들한테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0년도 이후부터가 AWS의 본격적인 성장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기업들한테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성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성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반을 조금 더 늘리고자 사실 오라클은 아닐지라도 뭐 다른 어떤 B2B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과 인수합병 혹은 뭔가 협업을 좀 제시할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